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세계 경제의 나침반, 환율. 흔히 주식시장을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 정치, 사회적 상황은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움직인다. 글로벌 개방 경제에서 각국의 통화는 다양한 시장 주체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 환율을 형성하고 글로벌 외환 시장을 거쳐 금융 자본 시장과 상품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간다. 환율은 가격 그 자체의 의미보다 세계 각국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끊임없이 순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때로는 투기적인 세력이 환율의 방향을 조종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 주요 거시 경제 지표과 수급이 환율을 결정한다. 우리는 환율을 봄으로써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속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을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단번에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율 방향을 추정하기 위해 환율과 관련된 경제 금융 용어들을 익히고 수많은 요인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환율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함과 피곤함을 느끼게 한다. 더불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 즉 외환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를 파악해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특히 환율과 상관성이 높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면 각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놓고 모두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환율이란 나침반을 주시하다 보면 그 방향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시작점에 와 있다. 환율 관련 상품에 투자해보자. 과거 필자가 느낀 환율에 대한 어려움을 독자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보아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진다. 다행인 것은 필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먼저 정리를 해놓았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환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용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여러 응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한다. 때로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거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내용을 보면 된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끝까지 보다 보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의 의지다.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환율을 접하는 실무자라면 모르지만 개인이라면 공부할 의지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일단 환율 관련 상품에 투자해 보는 것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걸려 있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적은 금액으로도 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달러 환율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즈나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강도 달러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채권, ETN,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츠이 있다. 이러한 상품은 주식처럼 일주 단위로 거래되어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상품에 투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은행에 가서 100만 원만 환전해 외화예금 통장에 예치하는 방법도 좋다. 손실이 생기더라도 수업료라고 생각될 정도의 금액만 넣으면 충분하다. 일단 투자하면 환율에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핵심 포인트. 예상치 못한 환율의 급변동은 늘 반복되어 왔고 그 충격은 가계와 기업의 막대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제 미리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환율이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고 다양한 변동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이해하자. 각각의 요인들은 상황에 따라 환율 상승의 원인이나 환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꾸준히 관찰하고 경험을 쌓으면 환율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해석한다면 헷갈릴 이유가 없다. 간혹 뉴스를 보면 환율이 올랐다. 달러가 상승했다. 원화가 약세 흐름이다. 등 환율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다. 결론적으로는 환율 상승, 달러 상승, 원화 약세 모두 동일한 의미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준다. 환율의 변동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율의 표기법부터 알아야 한다. 환율을 표기할 때는 기준이 되는 통화를 보통 앞에 놓고 대비되는 통화를 뒤에 놓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달러, 환율을 예로 들어보면 달러원 또는 달러원 또는 더드크 등으로 표기하고 1달러의 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생활에서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원달러, 원유로라고 거꾸로 표현하고는 한다. 국제 외환거래에서 통용되는 표현법은 아니나 관습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습적 표현은 문서상 환율을 나타낼 때 달러원을 원달러, 달러분의 원로 표기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추측된다. 환율을 표기하는 다양한 방법들. 일반적으로 환율을 표기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준 통화가 달러 중심인 아메리칸 방식 직접 표기법과 기준 통화가 자국 통화인 유러피안 방식 간접 표기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아메리칸 방식이나 직접 표기법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통화가 아메리칸인지 유러피안인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구분은 오히려 의사소통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통화 대비 강세 또는 통화 대비 약세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유로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는 달러 대비 유로 강세 또는 유로 대비 달러 약세라는 표현을 써서 통화의 강약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준 통화가 달러화인 환율 표기는 주로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 지역과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며 1달러 자국 통화 단위로 나타낸다. 반면 기준 통화가 달러화가 아닌 자국 통화 기준의 환율 표기는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며 자국 통화 단위 달러로 환산되어 나타낸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통화 표시 방법, 환율 등락의 표현들. 만약 어제 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오늘 1,110원으로 시작했다면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환율 상승, 달러 상승,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달러 상승, 원화 하락 등 다양한 표현과 함께 환율 개법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준 통화, 대비비 교통화가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다. 참고로 환율 개법 갭 상승, 환율 갭다운 갭 하락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이는 간밤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재료가 나와서 전일에 비해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거나 하락 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왜 갭다운이란 용어를 쓰는지는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강력한 재료가 시장의 심리를 장악해 차트 흐름상 구멍, 즉 갭을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환율을 표기할 때는 기준 통화를 앞에 놓고 비교 통화를 뒤에 놓는다. 또한 달러 환율의 상승은 달러 강세 상승, 원화 약세 하락라고 표현하고 달러 환율의 하락은 달러 약세 하락, 원화 강세 상승라고 표현한다.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할 때는 갭업이라 하고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할 때는 갭다운이라는 표현을 쓴다.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자주 접하면 익숙해질 것이다. 미국 달러는 어떻게 기축 통화가 되었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기축통화, 미국 달러. 기축통화의 조건을 알아보고 원화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무엇일까? 정답은 미국 달러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각국의 통화와 다이렉트로 거래되고 있다. 사실 통화뿐만이 아니다. 산업의 근간인 석유와 철,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의 비철금속, 옥수수, 밀 등의 농산물까지 국제거래소에서 미국 달러는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 왜 전 세계 통화가 미국 달러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축통화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기축통화 카이커런시, 란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나 국제 무역 결제를 할 때 기본이 되는 통화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군사 강대국이어야 하고 고도로 발달된 금융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활한 해외 거래를 위해 규제나 장벽이 없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수 기반이 확고해야 하며 산업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고도로 성장된 국가여야 한다. 미국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도 대부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최근 고도 성장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중국 위안화는 금융 자본시장 시스템이 폐쇄적이고 제2의 기축통화라 불리는 유로화는 관련 국가들의 성장 편차가 고르지 못해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축통화가 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전 세계 주요국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조건. 19세기 중반 기축통화의 조건을 갖춘 통화는 영국의 파운드가 유일했다. 영국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기술 혁신과 산업 전반적인 발달로 금융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때까지 파운드가 가진 기축통화의 지위는 공고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와 산업은 피폐해졌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미국이 급부상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어 종전 이후에는 전 세계 GDP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금은 전 세계 공용 화폐로 통용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 미국이 전 세계 금의 약 70%를 보유하게 된다. 이때 연합국 대표들은 전쟁 종료 후 안정적인 국제 통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1944년 7월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여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그들은 일정량의 금과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키고 다시 세계 각국의 통화를 달러와 일정한 비율로 고정시키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출범한다. 미국 달러화가 세계 화폐의 중심이 된 것이다. 참고로 이를 금환본이제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다드라고 한다. 이후 미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고정환율제인 브레튼우즈 체제는 1960년대 미국의 금 보유량 감소와 베트남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달러 발행 증가로 1971년에 해체되고 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달러화는 오늘날까지 글로벌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통화와 위험한 통화.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들의 지위는 어떠할까? 흔히 통화에도 안전한 통화와 위험한 통화가 있다고 평가한다. 주식도 아니고 돈인데 모두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화의 발행처인 각 국가의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안전 여부를 따지는지 알 수 있다. 주식 중에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성숙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전한 주식이 있는가 하면 회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도 있다. 마찬가지로 통화도 똑같이 안전한 통화와 위험한 통화가 있다. 문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금융시장의 진리와 달리 위험을 감내하고
위험 통화를 보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안전 통화에 비해 수익이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안전 통화와 위험 통화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은 바로 글로벌 위험 요인들이 부각될 때 강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약세를 보이는지 여부다. 만약 금융위기나 글로벌 경제 둔화와 같은 충격이 왔을 때 해당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 안전 통화, 약세를 보이면 위험 통화로 구분한다. 반대로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기 회복기에 있고 정치, 사회, 금융, 경제 등의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을 때 강세를 보이면 위험 통화, 약세를 보이면 안전 통화로 구분한다. 물론 안전 통화국이 신흥국에 비해 고성장한다면 해당국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어 안전 통화임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축 통화이거나 2차 기술 산업 근간의 고성장 고소득 국가의 통화이거나 초저금리 저인플레이션 통화는 안전 통화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초저라고 함은 대체로 0.0%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 통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달러화와 엔화다. 유로화도 초저금리, 초저인플레이션 통화이기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중심에 기반이 취약해 안전 통화로 구분할 수 없다. 특히 유로화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내 재정 여건이 불안정한 일부 국가와 함께 엮여 있어 출범 이후 상당 기간 위험 통화로 구분되어 왔다. 물론 향후 유로존의 개정 및 금융 리스크가 제거되고 산업 구조가 개편되면 안전 자산으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위험 통화라고 해서 영원히 위험 통화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안전 통화로 재구분될 수 있다. 참고로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2014년 6월 이후 유로화 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래가 확대되었고 유로존 재정위기 또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는 간헐적으로 안전통화로 구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재부각되자 다시 위험통화로 회귀했다.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구분하는 이유.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엔화는 무엇 때문에 강세를 보일까? 엔화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일본 경제가 탄탄한 이유도 있지만 초저금리, 초저인플레이션 통화이기 때문이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 노령화와 맞물리면서 임금과 소비가 늘지 않았고 물가 또한 오르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 물가라도 높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엔화는 그럴 위험도 아주 낮았다. 즉 엔화를 들고 있어도 가치 하락의 염려가 없었던 것이다. 엔화는 장기적으로 저금리, 저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 전반적으로 일본의 기술 경쟁력 역시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다. 또한 무역,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행한 국채의 대부분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대외 채무로 나라가 부도날 위험도 없다. 그래서 엔화는 캐리 트레이드 통화가 될 수 있었다. 해외 글로벌 금융기관은 엔화를 아주 싸게 빌릴 수 있었다. 당연히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엔화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되어 신흥국가의 고금리, 고수익 자산에 투자되었다. 문제는 금융위기 시 엔화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투자했던 위험 자산의 수익률도 떨어져 위험 자산 처분과 엔화 상환 압박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안전통화의 캐리 트레이드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출한 엔화를 상환하려면 엔화를 보유해야 하는데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보유하자는 심리로 엔화는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엔화는 글로벌 위험 요인이 부각될 시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안전 통화로 구분되었다. 글로벌 위험 요인에 대한 엔화의 반응 강도는 현재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보다도 강하다. 핵심 포인트. 기축 통화란 국제 외환 시장에서 결제할 때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기축 통화국의 조건은 군사 강대국이면서 고도로 발달된 금융 자본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활한 해외 거래를 위해 규제나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수 기반이 확고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고도로 성장된 국가여야 한다. 현재 글로벌 기축 통화는 미국 달러화다. 글로벌 경제 둔화와 같은 위험 요인 부각 시 강세를 보이는 통화를 안전 통화, 약세를 보이는 통화를 위험 통화라고 한다. 대표적인 안전 통화로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가 있으며 위험 통화로는 대한민국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를 들 수 있다. 엔화는 캐리 트레이드 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위험 요인 부각 시 미국 달러화에 비해 더욱 강세를 보인다. 환율 제도 이해하기. 각 통화 간 등락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환율 제도의 특징과 현재 각국에서 사용하는 환율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중국에는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고시환율이다. 현재 중국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중간 단계인 관리변동환율제, 그 중에서도 복수통화스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매일 일정 시간 2019년 기준 약 오전 10시 15분의 환율을 고시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어 별도의 고시 없이 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 글로벌 외환 시장은 이처럼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그리고 관리 변동환율제를 쓰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 시장에서 각 통화 간 상관성과 변동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특징과 현재 각국에서 어떤 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환 거래의 목적과 특징. 외환 시장의 참가자인 중앙은행,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은 각자 외환 거래 목적과 특징이 있다. 차례대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참여 목적은 주로 외환 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안정적이면서 균형적인 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준비자산 계정을 운용해 만약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외화를 사고 팔아서 환율 변동성을 완충한다.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종합금융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량의 대부분을 시중은행이 소화하고 있다. 은행은 대고객 거래를 위한 커버딜 외환 잔고를 조절하기 위해 고객 주문과 같은 방향으로 시장에 주문하는 거래를 통해 고객 수수료를 챙긴다. 또한 자기자 본 계정을 통해 환율이 낮을 때 외화를 매입해 높을 때 매도하거나 높을 때 매도해 낮을 때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외국인 비거주자, 주로 주식과 채권 등 원화 자산 투자를 위한 실수요 거래 또는 외환 차익 등을 위한 투기 거래를 하며 대고객 시장에서 기업 거래와 함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 기업 일반 수출입 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뉘는데 교역으로 인한 외화 수급, 즉 상품 무역 수지를 구성하는 수요와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품 수지는 실수급을 중심으로 환율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은 주로 해외여행 또는 물품 구입 및 판매 활동을 통해 외환 매매를 하게 된다. 대부분 소액이라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4시간 돌아가는 글로벌 외환 시장. 글로벌 외환 시장 현무는 시간 순서대로 아시아, 유럽, 뉴욕으로 이어진다. 아시아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에 뉴질랜드, 호주를 시작으로 9시에는 대한민국, 일본, 10시에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순으로 개장한다. 이후 순서대로 오후 3, 5시에 마감한다. 또한 유럽장은 오후 4시 프랑스, 독일, 스위스를 시작으로
오후 5시에는 런던이 개장하며 순서대로 새벽 1시에 마감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장은 유럽장과 상당 부분 겹치는데 오후 10시에 시작해 새벽 5시에 마감한다. 주요 통화들이 현물장에서 22시간 연속으로 거래된다는 뜻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정규 운영시간 24시간에서 부족한 나머지 시간은 역외 선물환 시장 NDF 시장과 선물 시장이 채운다. 역외 선물환 시장의 경우 싱가포르, 런던, 뉴욕 시장으로 이어지며 24시간 거래되고 있다. 선물 시장은 23시간 거래된다. 달러, 유로, 엔 등 글로벌 주요 통화가 현물장과 파생시장을 통해 24시간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4시간 글로벌 주요국에서 나온 모든 금융시장의 이슈와 재료들은 거래시장이 다를 뿐이지 환율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 실로 효율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핵심 포인트. 외환시장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그리고 스왑시장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현물시장이 가장 크며 그 중에서도 달러원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은행과 기타 참가자들 사이의 거래시장을 대고객시장이라 하고 은행들만 모여서 하는 거래를 은행 간 시장 또는 인터뱅크 시장이라고 한다. 글로벌 외환시장은 아시아, 유럽, 미국 순으로 이어지며 24시간 거래된다. 역외 환율 NDF이란 무엇인가? 달러원 역외 선물환 시장은 24시간 거래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외 선물환 시장을 통해 환율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만일 전일 대비 환율이 10원 급등에 시작했다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답은 역외 선물환 NDF 논딜리버리 포워드에 있다. 앞서 글로벌 외환시장은 싱가포르, 런던, 뉴욕을 거치면서 24시간 운영된다고 했는데 달러 환율 거래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서울 외환시장 현물장이 끝나는 15시 30분 이후에는 달러 NDF라는 이름으로 주로 거래가 된다. 즉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0원 높게 시작한 이유는 밤새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NDF 환율 중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된 환율, 즉 종가가 서울 외환시장의 전일 현물 환율 종가 대비 10원 높았기 때문이다. 달러 환율은 현물 시장과 NDF 시장을 거쳐 다시 현물 시장으로 계속 순환한다. NDF 이해하기. NDF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워드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포워드는 미래 특정 시점 계약 만기에 정해진 환율로 외화 실물을 사고 파는 딜리버리 선물 계약을 말한다. 즉 계약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다. 용어로는 선도거래, 포워드 콘트랙트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편의상 뒷부분 콘트랙트를 생략하고 포워드라고 부른다. NDF 거래는 포워드와 같지만 만기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외화 금액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실제 외화의 교환 딜리버리 일어나지 않고 차액 정산만 하기 때문에 결제 과정도 간단, 보안, 신용도가 좋은 허가된 회원들끼리만 거래하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 위험과 거래 규제가 낮아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다양한 통화들이 NDF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현물 시장을 흔드는 NDF 시장과 역외 세력들. NDF 시장의 참여자는 국내 시중은행도 있지만 대부분 해외 소재 외국계 투자은행이다. 외환 관련 뉴스나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외 세력이 바로 외국계 은행 중심의 NDF 거래자들이다. 반대로 역내 시장은 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에서 시중은행들이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NDF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017년 기준으로 서울 외환시장의 3사에 불과하지만 규모와 별개로 하급 효과는 서울 외환시장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글로벌 통화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경제 지표를 비롯한 금융 일정, 즉 재료들이 주로 유럽과 미국장 시간에 발표되기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이 종료된 후 유럽장을 거쳐 뉴욕장으로 이어지면서 거래량과 변동성이 확대된다. 역외 세력이 NDF 시장에서
NDF 환율을 끌어올리면 다음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현물 환율은 여지없이 높게 시작된다. 실제로 여구의 세력이 순매수한 달은 달러 환율이 대체로 상승하고 순매도한 달은 대체로 하락하게 된다. NDF 시장은 해지 목적의 거래뿐만 아니라 투기 거래 또한 활발하다. 본래 실제 외화가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원화를 사고 팔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한 여구의 글로벌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의 베팅이 NDF 시장에 집중된다.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외도독 외구더 독 현상이 외환시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유다. 여구의 세력의 NDF 포지션 확인, 환율의 방향을 좌우하는 여구의 포지션. NDF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외국환은행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구의 시장 참가자들이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거래에서 취한 포지션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외국환은행에 비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여구의 세력은 본인이 취한 포지션대로 NDF 환율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려는 성향이 강하다. 때문에 여구의 세력이 취한 누적 포지션과 매매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환율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영내 국내 시장이 아닌 여구의 시장에서 NDF 여구의 시장 참가자들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NDF 순매수 순매도 포지션을 분기마다 집계해서 공개하고 있다. 상당히 후행하지만 이는 외국인 포지션의 중장기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핵심 포인트. NDF는 실제 통화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외환거래로 차액 정산만 하기 때문에 결제 과정이 간단하다. 또한 거래 규모나 세금 등의 규제가 낮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다양한 통화들이 NDF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달러 NDF 환율은 싱가포르, 런던, 뉴욕 시장을 거쳐 24시간 거래된다. 따라서 뉴욕 NDF 시장에서 최종 거래된 NDF 환율이 다음날 달러원 현물 시장의 시작가가 된다. NDF 시장은 여구의 투기 세력의 장이며 여구의 플레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방향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뉴욕 NDF 시장에서는 달러화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많이 발표되므로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 주식보다 쉬운 환율. 외환시장은 주식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비대칭성이 적다. 하지만 관찰 범위가 방대해 안목이 필요하다. 필자는 환율이 주식보다 쉽다고 생각한다. 환율이 주식보다 예측하기 쉽다는 말이 아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개별 주식보다 적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식 개별 종목의 등락은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환율은 오르내리는 원인과 이유를 유추하기 상대적으로 쉽다. 주식시장은 해당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시장에 공개된 호재나 악재를 빠르게 반영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이 추가로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나 주도 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또는 이미 형성된 시장의 기대 심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 환율은 해당국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와 정책 등 수많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측 범위가 넓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 요인들에 대한 접근성과 습득 가능성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환율을 주도하는 거대 투기 세력들의 방향이나 베팅 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정보의 범위와 양이 주식에 비해 광범위해 재료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과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장 경험이 필요하다. 무한히 상승, 하락하지 않는 환율. 앞서 환율의 등락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 현상 파트를 통해 한 국가의 통화는 무한히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 대외무역과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의 환율은 무한히 오르거나 내릴 수 없다. 환율은 두 국가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등락한다면 범위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원의 추세. 미국은 2014년까지 양적 완화를 단행했고 이후 통화 약세로 미국 경제가 부흥하자 2014년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금리 정상화 인상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양적 완화 QE 퀀터테이티브 이징을 단행했다. 이 기간 달러화는 장기 약세를 보였다. 통화 약세로 미국 경제가 부흥하자 2014년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금리 정상화 인상을 했는데 이때 달러의 장기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환율은 이렇게 장기 추세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단중기 추세를 만들어간다. 반면 주식과 같은 다른 금융자산의 경우 그 가치는 통화로 환산되는 절대적 가치라 볼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상승 또는 0에 가깝게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주가에는 기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데 만약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경우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도태되어 시장에 외면을 받는다면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사실 0부터 어디가 상한인지 모르는 주식과 평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환율, 어디에 투자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환율은 추세가 강한 상품, 물론 주식도 우량 기업의 산업과 제품의 순환주기가 긴 경우 분기, 반기, 연간 실적과 향후 성장성을 기반으로 장기적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 하지만 소형주나 테마주처럼 규모가 작거나 순환주기가 짧은 주식들은 추세를 이루는 가격의 규칙성이 적고 변동성이 커 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세의 추종이 쉽지 않다. 반면 환율은 글로벌 경제와 자국 경제의 상대적인 순환 과정과 맞물리며 보다 거시적인 추세를 형성한다. 추세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 등 장기 플랜에 따라 길게는 4, 7년씩 이어지기도 하는데 장기 추세 속에서 정치, 경제적 각종 재료가 반영되어 수개월의 짧은 추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이러한 장단기 추세를 이용해 보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 포인트. 외환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다. 주식과 달리 일반적으로 환율을 무한히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없다. 환율은 추세가 강한 상품이다. 장단기 추세의 순환을 통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환율,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직접 HTS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현물 환율을 보면서 외환시장의 흐름을 경험해보자. 환율은 하루에 변동폭이 2원밖에 안 하는 날도 있고 30원씩 등락하는 날도 있다. 그 변동폭이 얼마든 명확한 사실은 환율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환율을 보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르게 환율 변동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이 현물 환율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없다. 2006년 2월 한국은행과 정부는 투기 세력의 억제와 환율 쏠림 방지를 위해 은행, 금융회사, 선물회사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의 실시간 현물 환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실시간 환율 비공개는 글로벌 선진 국가들은 이미 시행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제도로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일반 법인 및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은행이 주기적으로 매매 기준율을 고시하지만 실제 실시간 환율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 기업과 개인이 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은행이나 포털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실시간 현물 환율과는 수초 수분 간의 괴리가 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도 이보다는 적지만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즉 실제 은행 간 거래 시장에서 등락하는 완전 실시간 현물 환율 리얼타임 SPOT 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하지만 보다 가깝게 실시간 환율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외환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유료 단말기는 고시 환율보다 빠른 환율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은행 간 시장에서 최우선 허가를 외환 중개사에서 끌어와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 인포맥스, 로이터, 블룸버그 등들도 있다. 외환 시장의 중심이 되는 현물 환율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반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환율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개발된 통화 선물은 개인과 법인, 외국인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선물 환율을 실시간 제공한다. 선물 환율을 이용한 실시간 현물 환율의 추적. 우리는 앞에서 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의 양국의 금리차를 반영한 스왑 포인트가 가산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선물 환율, 현물 환율, 스왑 포인트. 따라서 실시간 선물 환율에서 시장 스왑 포인트만 차감해주면 실시간 현물 환율을 추정할 수 있다. 선물 환율과 스왑 포인트는 선물회사, 증권회사의 HTS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시로 가져온 삼성 선물 HTS 화면을 보자. 1개월 만기 선물 환율 1198.90원에서 한 달간의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0.90을 빼면 실시간 현물 환율 1199.80원을 추정할 수 있다.